1980년 5월 23일 오전 9시 20분 부산시 시사 천일전기화물 남부영업소의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인다. 누군가 토막 시체를 화물로 보냈기 때문이다. 어제 서울에서 화물 트럭이 도착했어요. 화물을 창고로 옮기는데 유난히 악취가 나는 화물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 악취가 더 심해져서 사람들 불러서 창고를 정리했죠. 어제 악취나던 그 화물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정말 놀랐어요. 살면서 그런 잔인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1980년 5월 23일 오전 9시 20분 최 씨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문제의 악취가 나던 상자를 옮기기 시작한다. 상자를 약간 뜯어본 최 씨는 기겁한다. 곁에 있던 직원들도 공포에 떤다. 사람 손가락이 보였던 것이다. 길이 90cm, 높이 30cm, 너비 50cm의 상자. 그 안에는 여인의 몸통만 있는 토막 시체가 있었다. 목이 잘려 머리는 없고 두 다리도 잘린 몸통과 두 팔만 덜렁 달려있는 토막 시체. 당시 부산에서만 세 번째 토막 살인이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기괴했다. 토막 시체를 각기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화물로 토막 시체를 보낸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품목은 메주. 수취인은 부산 중국 중앙동 박치근이었다. 5월 20일 서울 오장동 시사 전기화물 취급소에서 보낸 화물이었다. 경찰은 박치근을 찾아 나섰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몸통 시체는 반투명 비닐로 쌓여 있었다. 그것을 다시 온양 온천관광 기념 대형 타월로 덮었다. 다시 비닐로 3겹이나 쌓여 있었다. 겉포장은 미성산업공업사 윤활유 포장용 박스로 포장되어 있었다. 1980년 5월 24일 오전 11시 20분 몸통 토막 시체가 발견된 다음 날이었다. 부산역 소화물 화물 담당자 박 씨는 창고에서 악취를 맡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상한 화물을 발견한다. 화물을 보낸 사람은 박치근이었고요. 받는 사람도 박치근이었어요. 비닐이랑 시멘트 보대로 6겹이나 포장돼 있었죠. 냄새가 어찌나 심하던지. 냄새 나는 화물은 꽤 있었는데 그건 지금까지 맡은 냄새 중에 가장 심했어요. 그 화물 속에는 두 다리가 담겨 있었다. 이틀 전 발견된 그 몸통에서 잘린 다리였다. 5월 20일 오후 용산역을 떠난 화물열차는 두 다리가 담긴 화물을 싣고 5월 22일 오후 5시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틀 뒤에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는가? 왜 시체를 따로따로 포장해 화물로 탁송했는가? 경찰과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범인이 너무나도 잔인한 수법으로 시체를 다뤘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첫 번째 토막 화물의 포장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 화물취급소에서 해당 화물을 보낸 날짜는 5월 20일이었다. 그날 화물을 보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취급소 여직원에게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용의자는 40대 남성. 점퍼를 입고 있었고 키는 175cm가량. 장발이었다. 종이 박스를 단서로 탐문 수사도 진행했다. 화물 취급소 근처에서 박스를 팔고 포장도 해줬다는 서진 상사 종업원을 찾았다. 그 종업원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40대 남성의 점퍼를 입고 있었고 키는 175cm가량의 장발이었다. 화물로 메주를 보내려고 하는 아저씨가 왔었어요. 포장이 너무 허술하다고 포장 박스를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활유 박스를 하나 줬더니 자기는 포장을 잘못하겠다고 대신 좀 싸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줬죠. 그런데 그게 토막 시체라고요? 경찰은 두 화물을 보낸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두 화물을 보낸 날짜는 5월 20일. 그렇다면 살인사건은 5월 20일 이전에 일어났다. 1980년 5월 24일 오후 2시. 시체의 지문 감식 결과로 치안본부에서 피해자 신원을 밝혀낸다. 감식계 직원들이 주민등록증 대장에 찍힌 지문과 피해자 지문을 수작업으로 대조한 결과였다. 피해자는 박경자, 나이 39세, 인천시 화평동 거주. 1980년 4월 26일 오전 경찰은 신원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한다. 경자요. 남편이랑 서울로 이사 갔어요. 4월 25일이었어요. 충무로 오장동에 이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한편 1차 토막 시신이 보내진 서울 충무로 일대에서도 탐문 수사가 시작된다. 그때 인천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가 전달된다. 경찰은 해당 집 주변 가정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다. 저쪽 집에 사는 박경자가 최근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한기초라는 사람인데 25일 밤에 집에서 비닐이랑 옷 같은 것을 태웠어요. 어쩐지 수상하더라니. 경찰은 확신한다. 범인은 박경자의 남편 한기초다. 1980년 5월 26일 오후 4시 50분. 서울 중구 충무로사가 주택가 골목길. 한기초가 집 앞 골목길에 나타났다. 잠복 중이던 강력계 형사 5명이 튀어나왔다. 44살의 범인 한기초가 체포된다. 한기초는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내 아내는 대구로 장사하러 갔어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경찰에게는 증인들이 있었다. 시체가 담긴 박스를 옮겨준 지게꾼, 거포장을 해준 서진상사 직원, 탁송회사 직원 등. 그러자 한기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범행을 자백한다. 한기초의 주변 사람들은 한기초가 20일 후에 술을 자주 마시고 난폭하게 굴었다고 말했다. 한기초는 찾아가지도 않던 일찍 작고한 부모의 묘를 손질하기도 했고 비싼 택시를 대절해서 타고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한기초의 집 창고에서 범행에 사용한 쇠톱과 피 묻은 장갑, 포장지 등을 찾아냈다. 아내가 얼마 전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실패해서 빚만 3,500만 원이었어요. 아내도 나도 불륜을 했다가 서로 들켜서 싸움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5월 19일 새벽 4시 그날도 한기초는 아내와 싸웠다. 싸움의 원인은 역시 돈이었다. 그들은 서울 광장시장에서 전세금 500만 원의 양품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다. 빚 갚을 길이 도저히 안 보이네. 가게를 처분하고 전세금을 빼서 그 돈으로 2년 굴려서 빚 갚을 돈을 마련하고 올게. 그동안 사형제를 좀 맡아줘. 물론 박경자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한기초의 주장이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범인 외에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한기초는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한기초에게 매를 맞고 사망하고 만다. 아내가 숨이 끊어지자 한기초는 아내의 시체를 붙박이장에 집어넣는다. 19일 아침이 밝았다. 한기초는 안방장판 위에 비닐을 깔고 아내의 시체를 옮겨 쇠톱으로 시체를 절단한다. 양팔만 달린 몸통은 박스로 포장 화물 탁송으로 보냈어요. 다리 부분은 열차 화물로 보냈고요. 머리는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한기초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한기초가 왜 아내의 시체를 부산으로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부산에서 토막살인이 2억 원 더 일어났는데 다른 범인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화물 탁송을 이용한 게 아니었을까.